벨 누르면서도 제발 좀 아무도 없어라. 네, 안녕하세요. 후랭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아주 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. 경매 중에서도, 부동산 경매 중에서도 특수물건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서칭을 했고 또 제 인맥을 동원을 해서 진짜를 모시고 왔습니다. 만석구님과 함께 특수물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석구님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요? 아, 쑥스럽네요. 제가 미리 좀 받았습니다.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블로그하고 보이시죠? 네, 블로그하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, 유튜브 커뮤니티하고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장짜리로 해서 만석구님께 드렸더니 14페이지로 이렇게 네,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. 이렇게 장난 아니시죠? 네, 이렇게 와가지고 아 이분 장난 아니구나. 아 성격을 인터뷰하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요?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되게 조용히 활동을 하시면서 돈을 잘 벌고 계시는 분이시라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, 유튜브에는. 그래서 한번 네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. 강의할 때는 만석군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. 제가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비정기적으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하고 있고요. 주로 이제 투자인이라고 좀 바쁘고요. 투자법인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실제 투자한 지는 약 한 10년 정도 됐고 투자법인 운영한 지 한 5년 정도 됐고요. 주로 이제 특수물건 투자를 좀 많이 했고요. 이제 요즘은 이제 상가 개발 싸게 받아서 좀 리모델링해서 임차인 세팅해서 매각하는 거 그거 좀 하고 있고 이제 뭐 토지 투자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 중에 이제 NPL이나 뭐 대입연재로 접근해야 될 물건을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하고 있고 관심 분야가 좀 많기 때문에 예, 이것저것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다 하십니다. 돈 되는 건 다 할 수 있는.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런 분과 인터뷰를 할 거니까 질문 남겨주세요 이랬더니 호빵님이 바로 아, 그러셨군요. 네,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. 좀 쉬운 거부터 하나씩 예, 그렇게 하시죠. 네, 예, 여쭤보겠습니다. 일단 저희 직장인분들이 좀 많이 보세요. 네, 네. 아무래도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직장인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위한 좀 경공매 팁. 일단 직장인들 이제 시간적 제약이 있으니까 네.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이제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. 조세 체납하면 이제 압류해서 압류재산 매각을 하는데요.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시스템 운영하고요. 쉽게 인터넷으로 전자 입찰해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인터넷으로. 그게 이제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요일 오후 5시까지 뭐 시간 제약 없이 뭐 새벽에도 입찰하실 수 있고 물론 이제 입찰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죠. 아, 네. 네, 그러니까 월화수 3일간 입찰을 하고 목요일날 개찰을 하고요. 그러니까 직장인이시라면 일단 물건 임장을 해야 되니까 요즘은 또 토요일날 중개업소가 많이 열기 때문에 토요일날 이제 임장하시고 그 기본적인 뭐 시세 조사, 그다음에 물건 조사 하시고 또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일요일날 또 보시고 그리고 월화수 인터넷으로 전자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거기 온비드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 압류재산도 있고 국유재산, 뭐 공유재산, 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맡겨서 또 매각하기도 하거든요. 수탁재산이라 그래요. 그것도 있고 또 신탁회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매각하기도 하거든요. 이 신탁사 자체에서 매각하기도 하고 이걸 온비드 시스템에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가지고 매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. 그리고 그 의뢰기관도 되게 다양하고요. 직장인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권리 분석할 수 있는 인수할 권리, 특수 권리 이런 걸 어느 정도 해결할 자신이 있을 때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. 경매 입찰을 제가 해보면 연차를 쓰고 가야 됩니다. 오전에 입찰을 해야 되니까 맨날 떨어져요. 연차를 계속 쓰다 보면 연차가 소진되는데 사실 공매가 그런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뭐 경매의 경우도 대리 입찰 시키시면 됩니다. 뭐 집에 가족.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인이라든지 또 알바를 쓰기도 하더라고요. 요즘 보니까. 네네. 뭐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, 일요일 날 그 임장은 꼭 하셔야 되는 거고 네. 매각 기일에 맞춰서 입찰 대리를 시키시면 됩니다. 또 뭐 현지의 공인중개사 이렇게 의뢰하셔도 되고, 그러니까 임장 조사할 때 시세 조사할 때 이제 만나실 거 아니에요. 내가 이 물건 입찰할 건데 좀 입찰 대리 좀 해주시라. 그래서 뭐 낙찰이 되면 나중에 물건도 제가 뭐 임대나 매각도 의뢰할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인연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. 그러면 진짜 선뜻 해주나요? 중개사분들이? 수수료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. 수수료 드려야죠. 또 뭐 경우에 따라서 현지 법무사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요. 법원 그렇죠. 그렇죠. 나중에 대출을 해야 되고 그죠? 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낙찰이 되면 이제 그 업무까지 쭉
이어질 수 있잖아요. 물론 이제 폐찰이 되면 안 되겠지만 폐찰한다 하더라도 입찰 대리할 때 그거에 대한 수수료는 지급하면 되니까 예, 조금 더 나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줄여서 이제 농취증이라고 하거든요. 그게 쉽게 농취증이 나오는 물건도 있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물건도 있어요. 그러면 이제 현지 법무사에 의뢰해서 예, 농취증 발급 여부 확인하고 거기서 뭐 농업 경영 계획서나 뭐 등등 이런 작업을 잘 해서 이제 농취증이 나오도록 해주겠다. 그럼 그것까지 이제 의뢰하시면서 예, 입찰 대리도 같이 의뢰하시면 그렇죠. 농지에서 이제 농취증 발급이 안 돼서 보증금 몰수되고 예, 잔금 미납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사전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. 담당 공무원한테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이제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이제 현지 법무사를 섭외해서 농취증 발급 업무까지 좀 같이 해주시라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입찰 대리부터 해서 쭉 스트레이트로 이제 업무를 위탁해서 하시면 좋겠죠. 그 정도까지 위탁이 되는군요. 예. 그렇죠. 물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뭐 전 과정을 이제 경험이 쌓여서 웬만한 건 전 과정을 다 하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 제주도다 그러면 갔는데 뭐 폐차라고 뭐 항공료도 안 나오고 뭐 이렇잖아요. 그죠? 그런 경우에는 예, 제주도 현지 법무사나 뭐 공인중개사 섭외해서 예, 입찰 대리 맡기시고 수수료만 보내면 다 해주십니다. 지금 서울 사시는데 제주도도 입찰하신 적 있으세요? 예, 입찰한 적 있습니다. 이렇게 입찰 대리로 그 현지 법무사 섭외해서 토지 뭐 이런 거. 예, 그렇죠. 와, 예. 제주도 토지. 예. 이야. 특히 직장인 같은 경우에 뭐 지방 물건을 입찰한다. 연차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. 가는 데만 해도. 물론 거기서 낙찰되면 이제 좋은데 폐차라면 정말 또 험하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실제 비용도 별 차이 없을 거예요. 본인이 들여서 한 입찰할 때와 거기 현지 법무사나 중개사한테 수수료 주고 입찰 대리시키는 거 비용 차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인은 온비드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찰 대리를 활용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시세 조사할 때 이제 중개업소를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임장하는 게 중요하겠죠. 임장 없이 입찰하는 건 정말 준비 없이 전자임터에 나서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습니다. 임장 가서 좀 봐야 되는 것들 초보자들한테 좀 힌트를 주신다면. 근데 임장은 뭐 글쎄요 고수든 뭐 하수든 별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. 저도 지금 이제 10년 차지만 뭐 10년 전에 했던 방식 물론 이제 뭐 노하우나 스킬이 좀 쌓여서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된 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공매 투자의 그 과정에서 이제 들여야 되는 그 시간과 노력은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임장하는 것도 뭐 중개업소 방문하고 또 물건지 가고 또 이해관계인 접촉하고 뭐 방식은 똑같습니다. 일단 저는 뭐 현장에 가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비용은 별로 아끼지 않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중개업소 들어갈 때는 뭔가 항상 음료수 박스를 들고 가고 뭐 이해관계 만날 때도 그렇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봉투를 준비해서 봉투를 드리기도 하고 이게 이제 정보 이용용 거죠. 임장할 때 제일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. 중개업소 사장님과 이제 처음 이렇게 말문을 트는 것도 어렵고요. 이제 물건지 가서 실제 거주하고 있나 이제 배를 눌렀는데 실제로 거기 점유자가 확 나와가지고 왜 배를 누르냐 막 소리 지르고 막 배를 누르면서도 제발 좀 아무도 없어라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르잖아요. 제발 좀 나오지 마라.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뭐 그랬어요 다. 그죠?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르시고 그다음에 이제 명함 주시면서 제가 이 물건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배를 눌렀다. 그래서 이제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돼요. 경우에 따라서 뭐 유치권자를 만나거나 뭐 가등기나 뭐 가처분 뭐 채권자를 만나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. 이제 물건의 뭐 그 히스토리를 추적하기 위해서 또 이걸 하자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과정에서 그때도 일단 명함을 좀 챙겨가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진짜 명함을 파갑니까 아니면은?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뭐 이제 주로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뭐 거기 아는 분 양해를 구해서 그쪽 명함을 이제 준비해서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편이고요. 법무사나 변호사 여기 찍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경계심이 좀 줄어드니까 이해관계인 만날 때도 명함 꼭 준비하시고 경우에 따라서 뭐 중요한 정보를 이 사람이 갖고 있다. 그래서 그럴 때는 정보 이용료를 내밀고 얻으시면 되고요. 진짜 특수물건일수록 이해관계인하고 만나기가 그렇습니다. 상당히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. 어서 오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분들이 그분들도 다 돈도 있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고 근데 기본적으로 낙찰자하고
이해관계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는 적대적인 이해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. 뭐 우호적인 이해관계인도 있고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적대적, 뭐 우호적, 그다음에 중립적 그렇잖아요. 또 우호적인 이해관계인 어느 유형인지 일단 판단을 하시고 일단 우호적인 이해관계인을 먼저 접촉하는 게 좋겠죠. 그러면 우호적인 이해관계 대표적인 게 경매 신청 채권자겠죠. 그렇죠? 이분들은 빨리 낙찰이 돼서 채권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경매 신청 채권자를 만나시는 게 제일 그럼 대부분 우호적입니다. 정보 이용료를 안 줘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. 그 등기부상 뭐 가압류 채권자 이런 분도 뭐 중립적이거나 우호적인 채권자입니다. 이제 가압류 채권자가 이제 배당 손실 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채무자 뭐 욕도 하고 막 이러겠죠.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정보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요. 이제 적대적 이해관계인은 뭐 어느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이제 스토리가 어느 정도 파악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거나 또 내가 놓친 뭔가 제가 나한테 공격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. 이제 적대적입니다. 그러니까 좀 혼자 가시지 마시고 가급적 그때 이제 좀 등치도 있고 약간 저처럼 뭔가 인상이 위압적인 뭐 주변에 뭐 친구 뭐 이렇게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문신 비슷하게 막 요즘 문신 되게 많이 하던데 뭐 헤라라고 하나요? 그런 걸로 막 치장을 하고 어쨌든 뭐 상대방한테 좀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.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어차피 낙찰을 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 만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. 적대적 이해관계인들은. 그래서 사천에 한 번 강하게 우리도 뭐 좀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죠. 네, 만석구님 인상이 좋으셔가지고. 아, 그래요? 적대적 이해관계 만나면. 인상이 좋다는 얘기를. 이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막 던질 것 같은데. 전화통화할 때는 제가 좀 어리게 목소리 톤이 좀 그런가 봐요. 그래서 막 상대방이 반말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실제 만날 때는 좀 인상이 뭐 그렇게 썩 유하지는 않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막 그런 친구도 있고. 뭐 그런 가면 그냥 귀에 눌리는 거죠. 귀에 눌리는 거죠. 물론 이제 그렇게 접근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모른다, 초보다 그리고 이제 완전 그 어리버리한 그런 이미지로 접근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. 그럼 뭐 이 물건이 뭐 엄청 위험한 거고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를 쫙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. 그쪽에서. 그러니까 그렇게 좀 뭔가 좀 어리버리하게 뭐 그렇게 접근하는 연기가 좀 필요할 때도 있고요.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습니다.